세 번째는 아이의 어머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A는 차지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의 문제와 함께 자폐 성향도 있습니다. B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통을 시도해야 하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이 A와 B 아이가 둘 다 조금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유미 팀장님께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지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차지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증후군은 CHARGE라고 해서 이제 6개 이상의 이제 그 장애 특성을 아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장애예요. 근데 이제 선천적인 시청각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안구 진탕, 그다음에 시신경 결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호흡기 호흡 곤란이 오고, 그다음에 연화 반응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귀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제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안구 결손과 그다음에 이제 귀 때문에 선천적인 시청각 장애 아동으로서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차지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차지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를 발견하고 그걸로 진단을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거나 하는 데는 사실은 별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치료 기관이나 교육 기관도 그렇고, 사실은 시청각 장애 아이들이 차지 증후군이나 또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이제 손상 당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장애 등록을 받게 되면 시각과 청각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 시신경 결손과 안구 진탕으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를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와 또는 뭐 청각 장애, 아니면 청각과 뭐 자폐, 지금 여기도 이 질문 주신 분도 자폐성 성향이 있다. 이제 아마 이게 시신경 결손으로 인한 그런 이제 자폐 성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차지 증후군 자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신 것만 가지고는 이 친구의 형태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 청각 장애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 방법들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아기 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감각이 촉감이에요. 촉감. 그래서 촉감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시청각 장애 아동들은 보면 촉감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촉감이 남아있으니까 촉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촉감 자극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만지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촉감에 되게 민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깜깜상자 같은 거 해서 뭔가 이렇게 눈 가리고 막 이렇게 넣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무섭잖아요. 왠지 미끌미끌한 미역 같은 것도 왠지 뱀 같고. 근데 아이들의 느낌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상태인데 뭔가 자꾸 나한테 줘. 그러면 그 느낌이 뭔지가 싫은 거죠. 그리고 왠지 차가워. 그러면 그것도 싫고, 또 부드러워. 그럼 그것도 싫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촉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를 발달시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차용해 와서 외국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촉감놀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촉감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술 치료를 하신다거나 또는 뭐 놀이 치료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감 치료 과정을 배워갖고 오시면 이제 촉감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 차지증후군이나 시청각 장애 아동 집에 찾아가서 1대1로,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굉장히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인지장애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1대1 맞춤형으로 지금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가 생긴 게 2019년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부터 방문 교육을 1대1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5명의 아동까지 이제 그 선생님 두 분이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좀 드리자면, 가능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촉감 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뭐 감통 치료라든가 이런 이제 발달 장애 아이들이나 뇌병변 장애 아이들, 장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고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촉감 교육이 안 들어간 다음에 그건 교육이 들어가면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튕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촉감 교육이 잘 이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싫어하던 것들이 좋아하게 되고 또 만지지 않던 것들을 만지게 되고, 그러면서 감통 교육이나 또는 물리치료나 또는 이런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굉장히 싫어하던 것들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이 들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촉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를 자극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성장해서 뭐 놀이치료라든가 또는 뭐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언어 의사소통 교육이에요. 근데 의사소통 교육이 되어야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시청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학교에 가도 안 받아주고 청각장애 학교에 가도 안 받아줍니다. 근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발달장애 학교나 이런 곳에는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발달장애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또 발달장애 학교에서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는 교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언어 기반을, 예를 들면 남아있는 기관이 청각이라면 청각을, 또는 시각이라면 시각을,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자극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청각 기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아이가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적으로 음성적인 자극을 줘서 언어적인 기반을 만드는 게 좋고, 시각적인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그 시각적인 걸로, 또 만약에 이제 좀 시각적인 기능이 남아있는데 인지장애가 좀 있다, 이제 이러면 뭐 AAC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줘서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청각 장애 자체가 법적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특수 교육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지금 그런 노력도 하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런 아이들이나 또는 성인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좀 나라에 정해져서 또 전해져서, 또 특수교육 그런 특수 학교에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반이라도 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장애 학교인데 시청각 장애 반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전문화된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촉각 교육을 먼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하신 부모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 촉각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헬렌 켈러 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몰랐던 것을 새로 저도 알게 됐던 거고,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희가 또 새롭게
다시 배워서 또 뭔가를 노력을 힘을 합쳐야 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네. 또 새롭게 다시 해봅니다. 저희 친구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공부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머님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B 친구에 대해서 B 친구는 시각장애와 지체를 중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가정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지 박은주 선생님께서 네. 저희 비학생 같이 이렇게 시각장애랑 이제 지체 장애를 이제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아까 홍유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촉각 정보,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인지 수준, 인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훈련을 하지만 특히 이 친구는 이제 지체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재활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세를 잡아준다든가 이동할 때는 어떤 기구들을 이동을 해야 되나 보행은 가능한 건가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원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학교 해당에서도 중복장애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의 교사들도 뭐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육 수업 장면에서 그 학생에게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은 시지각의 문제인지 시각의 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헷갈려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렇게 헷갈려서 저희도 많이 속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보면은 뭐 언어적인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언어적인 발화가 돼서 의사소통 하는 친구이면 그래도 조금 뭐 여러 뭐 저기 자극을 줘서 이 자극이 어때 좋아 나빠 이건 뭘까 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로 어머님께서 난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썰리만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막 고민하실 텐데 실은 이렇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모든 장애 학생은 자기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동을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얘가 보내는 눈빛, 찡그림, 뭐 손짓, 발짓, 뭐 움직임,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것까지 저기 뭐지? 이렇게 아주 너무 민감하게는 아니지만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제가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걸까? 그 사인을 기록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얘가 아무렇게나 사인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뭐 얘가 지금 영어 같기도 해요. 유치원 이런 얘기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뭐 배가 고픈지 짜증나든지 나는 뭐 TV가 보고 싶은지 나 음악을 듣고 싶은지 여러 가지 사인인데 얘도 방법을 모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표현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집중해서 그걸 들어주고 그걸 정리화하는 단계가 있다 보면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 울었을 때 배고파서 그래. 그래서 배고픈 걸 주었을 때 아이가 행복해하면 얘는 울었을 때 배고픈 거를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를 엄마만 몰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얘가 배고픔이 좀 찡찡대 이럴 땐 배고픈 거야 이럴 땐 기분 좋은 거야 이런 거를 변별해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환경을 확장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자극을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막 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뭐가 오면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뭐가 오는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극을 줄 때도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자극을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자극인지 나쁜 자극인지 그거를 뭐 항상 이렇게 변별해가지고 얘한테 좋은 자극만 줘야지 나쁜 자극만 줘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양한 자극을 얘가 받아들이고 변별해낼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이건 나쁜 자극일까? 좋은 자극일까? 이거는 그래 이건 좋았어. 엄마가 이거 할 테니까 칭찬을 해줬어. 이걸 하니까 맛있는 새우깡을 엄마가 줬어. 이렇게 얘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안 해. 이렇게 거부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나쁜 자극도 이렇게 좀 좋은 자극으로 바꿔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여자 목소리를 싫어해요. 어머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시니까 여자는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는 이제 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얘기하면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해요. 다 집어던져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그러면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습을 해요. 얘는 자극이 나쁜 자극이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생긴 거지만 어머니도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나쁜 자극이 생겼을 때 그걸 조금 좋은 자극으로 바꿔주시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은 저희 실무사 선생님이 먹이고 옆에서 오빠가 추임새로 맛있게 먹어. 그래 이렇게 목소리만 저희가 좀 그런 안 좋은 사기도 좀 근데 그것이 일단 자극에 대한 거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반응을 할 때 나쁜 자극과 좋은 자극을 구별하고 그거를 이거를 좋은 자극으로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그런 텀을 이제 부모님들이 놓치게 되면 그렇게 고정돼서 애들이 학습 장면에서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그 자리 훈련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쉬마려워, 뭐 먹고 싶어 이런 그런 기초적인 의사 표현만 잘 배워서 와도 유치원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를 어머님이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아주 잘 가르쳐서 그거가 정확하게 아이가 이동하고 이해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탐색하고 이동하는 게 또 어렵죠. 지체 장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여기 화장실이야. 여기서는 치카치카도 하고 응가도 싸고 목욕도 하는 장소야.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 소리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한테 이야기해줘서 아이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거기서 좋은 자극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장소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 지체, 중보 이러면 너무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막막하실 것 같지만 다양한 감각 활련 남아있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잔존 감각을 살려서 아이들한테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TV 볼 때, 뭐 화장실 갈 때 이런 일상적일 때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아동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애가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주는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친구가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들어가든 일단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조금 빨리 뭔가를 해보기 위한 부모의 되게 선한 마음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극을 주거나 교육을 하고 할 때 친구들한테 시간을 주고 저희가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의견 주셨던 어머님께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